성질을 가진 아이들끼리 이렇게 합식을 하면 굉장히 예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샘플로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제 베고니아는 사실 꽃이 이제 좀 다 한 손으로 포트를 잡고 이렇게 살짝 들면은 얘가 빠질 정도까지 둥둥둥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에파코팜 체험농장TV 박덕섭 박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2년 2급 지연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22강의 내용으로서 제1장 지연업 자원의 관리, 지연업 동물 곤충 자원, 지연업 동물 곤충 자원의 특성과 관리 제4부의 내용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본 영상에 앞서 아직도 에파코팜 체험농장TV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께서는 빨강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류입니다. 반려동물 소재, 반려동물의 특성, 세 번째로 새입니다. 반려동물의 특성에서 개, 고양이 했고 지금 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9천여 종의 새가 있다고 합니다. 장애아동이나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시설이나 대상자들에게 새장 속에 가두어진 새를 사육하게 하거나 새를 데리고 방문하여 새들이 노는 모습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길들여진 새를 활용하여 새들을 직접 만지고 먹이를 주면서 새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육이 쉽고 길들이기도 용이한 편이며 소리를 통한 치유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털이나 배설물에 의한 전식 또는 알러지 유발 우려가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새의 형태학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깃털은 퓨퓨지직이 변형된 것으로 체온을 유지하고 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꼬리깃, 즉 꽁지깃이라고 하는데, 꼬리깃은 날거나 헤엄칠 때 방향과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새는 난생이고 폐에 이어지는 기낭이 있으며 에어색이죠. 기낭이 있으며 머리에 비해 눈알이 큰 편이다. 카나리아는 카나리 버드죠. 카나리아는 소리가 아름다운 종이며 문조, 잉꼬, 금화조, 흑음조, 꽁류 등은 털의 색채가 아름다운 편이다. 그러니까 소리가 아름다운 것은 카나리아고 털의 색채가 아름다운 것은 문조, 잉꼬, 금화조, 흑음조, 꽁류 등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나리아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카나리아, 카나리 버드, 문조, 자바 스펠로우, 자바 참새인가봅니다. 문조, 자바 스펠로우, 잉꼬, 레인보우 로리킷, 레인보우 로리킷, 잉꼬입니다. 금화조, 지브러 핀치, 금화조는 지브러 핀치, 호금조, 호금조는 가울디언 핀치, 권 페전트죠. 새의 행동학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눈 바로 뒷부분에 있는 뇌하수체 전엽은 일조 시간의 영향을 받아서 호르몬을 분비시킨다. 또 이것이 갑상선을 자극시켜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갑상선 호르몬은 정소나 난소에 작용하여 발정, 즉 배란을 유발시킨다. 대부분의 새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이 깃털이나 지저귀으로 암컷을 유혹하여 수컷 한 마리와 암컷 한 마리가 결합하고 둥지를 만들어 번식을 한다. 새의 습성, 수명은 소형 조류인 경우 야생에서 3 내지 5년, 앵무새는 야생에서 약 7년, 부엉이는 약 20년 등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대부분 주행성인데 올빼미는 야행성입니다. 먹이는 종에 따라 꿀, 나무열매, 곤충, 쥐, 물고기, 작은 새 등 다양하다고 합니다. 알은 다량의 난황을 포함하는 단황란으로 미정란의 난황 부분은 하나의 세포로는 동물 중 가장 큰 크기라고 합니다. 새의 감각입니다. 새의 감각. 망막 내 시신경이 발달해 있어 시력이 발달했다. 원거리와 근거리 물체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뛰어나다. 전방과 좌의 물체들도 동시에 파악하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소리를 내는데 경계음, 이건 콜이라고 합니다. CALL. 경계음은 날아갈 때나 위험이 있을 경우 새들에게 알리는 기능을 하는 짧고 간단한 소리로 계절에 따른 차이는 없다. 쥐적임, 송이죠. 쥐적임은 번식기에 이성을 유혹할 때나 자기 영역을 나타나기 위해 다채롭고 복잡한 소리로 번식하는 계절에만 들을 수 있다. 새의 사육 환경입니다. 새의 사육 환경. 열대나 아열대 지방 조류들은 추운 겨울이라면 사육장의 온도를 15도씨 이상 유지한다. 햇빛이 잘 들거나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사육장을 설치한다. 일조 시간은 번식에 큰 영향을 주게 되므로 남향 또는 동남향 사육장이다. 사육장에는 둥우리를 설치해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둥우리 입구는 사람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바닥으로부터 3분의 2 정도의 높이가 좋다. 횃대를 설치하는데 굵기는 새가 발가락으로 쥐었을 때 앞뒤 발톱이 닿을 듯 말 듯한 것이 적당하다. 횃대. 닭도 횃대에 설치하죠. 포어치. 새의 질병. 첫 번째, 탈모증. 드문드문 털이 빠지다가 완전히 탈모되는 증상. 근친 번식에 의한 탈모는 깃털의 뿌리가 검게 보인다. 탈모증의 원인은 유전과 영양 결핍, 환경적 요인이다. 탈모증의 치료. 탈모증의 치료는 특별한 치료법은 없다. 탈모증의 예방, 근친 번식을 피하거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한다. 다음 새의 질병 두 번째입니다. 식모증. 자해입니다. 자해. 식모증은 트리코파지라고 합니다. 트라이코파지라고 되고 올레프레센트. 식모증. 단순한 털갈이를 넘어서 자신의 털을 자해 수준으로 뽑는 병이다. 완치하기 어려운 고질병 중 하나이다. 치료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식모증은. 이 병은 한 가지 요소가 아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일어난다. 원인은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스트레스, 영양 결핍을 들 수 있다. 즉각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에는 곤충입니다. 정서곤충으로 이용되는 곤충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왕귀뚜라미, 호랑나비, 누에, 장수풍뎅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곤충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종수가 500 내지 1000만 종이라고 합니다. 500만 내지 1000만 종. 종이 밝혀지고 분리된 종만 100만 종이라고 합니다. 곤충 자원은 사람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로움을 주는 곤충이고 뼈 대신 피부가 딱딱한 위골격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곤충은 뼈 대신 피부가 딱딱한 위골격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큰 특징은 머리, 가슴, 배로 나누어지며 6개의 다리가 가슴의 3마디에 한 쌍씩 위치하고 있다. 가운데 가슴과 뒷가슴에는 각각 한 쌍씩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머리에는 수많은 난눈이 모여 이루어진 겹눈이 한 쌍씩 위치하고 있으며 한 쌍의 더듬이가 있다. 사마귀 몸 위치 명칭입니다. 외부 사마귀 보면 멘티스의 사마귀 보면 안테나 있고 이게 더듬이죠. 안테나. 그다음에 머리 있고 앞다리. 그다음에 수록스 이게 흉부죠. 중간 다리 미들레기가 있고 하인드레그 뒷다리가 있고 날개가 있고 에브도멘 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가 3쌍이죠. 6개 3쌍. 곤충의 한 살입니다. 곤충의 한 살이 알에서 애벌레로 부화를 하죠. 유충 혹은 약충이 번데기로 되죠. 번데기에서 어른벌레, 성충으로 됩니다.
애벌레에서 어른벌레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의 탈바꿈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번데기 단계를 거치면 완전 탈바꿈, 완전 변태라고 합니다. 변체, 완전 탈바꿈. 번데기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불완전 탈바꿈, 불완전 변태라고 합니다. 곤충의 한 사례 중에 완전 탈바꿈, 나비, 딱정벌레. 이것은 애벌레 시기와 어른벌레 시기의 형태가 달라져 먹이나 생태에서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불완전 탈바꿈은 번데기 단계를 안 거치는 거죠. 메뚜기, 누린재, 귀뚜라미, 먹이나 생태에서의 변화가 적다. 메뚜기, 누린재, 귀뚜라미는 이 불완전 탈바꿈하는 것은 먹이나 생태에서의 변화가 적다. 곤충수대, 곤충의 일반적 특징입니다. 곤충의 일반적 특징. 이 호랑나비, 일단 알로 돼서, 그 다음에 캐터필러, 라바라게죠. 애벌레로 되고, 그 다음에 크리스탈리스, 퓨파, 즉 번데기가 되죠. 그 다음에 어덜트 버터플라이, 호랑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 탈바꿈, 완전 변태죠. 다음에 귀뚜라미입니다. 귀뚜라미는 알이 부화해서 약 2주 후면 ним프, 유충이 되고 다시 4 내지 7개월 되면 어덜트, 성충이 되죠. 이건 불완전 변태. 국내 곤충산업법에 따라 법적이나 유통이나 판매가 가능한 곤충의 종류는 156종이 있다고 합니다. 곤충산업법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유통이나 판매가 가능한 곤충은 156종. 용도별로 구분해보면 천적곤충, 화분매개곤충, 환경정화곤충, 식용곤충, 약용곤충, 학습 및 애완곤충, 사료용곤충 이렇게 크게 보면은 있는데 종류는 156종이라고 합니다. 정서곤충으로는 학습, 애완곤충용으로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이다. 정서곤충이라는 것은 학습 및 애완곤충으로 유통 및 판매 가능한 곤충을 정서곤충이라 한다. 그래서 정서곤충의 정의를 보면은 인간의 심미적 활동인 문학, 예술, 관광, 레저, 취미활동 등 문화활동 전반에 직간접으로 이용되는 곤충자원으로 기르며 관찰하는 애완용이나 과학학습용뿐 아니라 곤충 생태원의 체험, 관람용, 지역의 행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곤충 축제와 이벤트용으로 이용된다. 정서곤충의 정의입니다. 문화활동 전반에 직간접으로 이용되는 곤충자원이다. 한마디로 정서곤충의 조건입니다. 정서곤충의 조건. 첫 번째, 위험하거나 고약한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질병이나 감염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 세 번째, 위형적으로 매력적인 무늬나 색상 등 자원성이 있으면 좋다. 네 번째, 돌보는 과정에서 먹이를 조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야 된다. 다섯 번째, 사육법이 알려져 있거나 표준화된 사육법이 개발되어 있어야 한다. 여섯 번째, 우리 생활과 관계가 있거나 역사, 문화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좋다. 일곱 번째, 사람에게 선호도가 높거나 이미지에 친근감이 있으면 좋다. 정서곤충의 7가지 조건입니다. 두 번째, 정서곤충 이용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 곤충은 생물군 가운데 종의 다양성이 가장 크다. 그게 장점입니다. 종의 다양성이 가장 크다. 두 번째, 곤충은 크기가 작아서 돌보는 공간에 제약이 없고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키울 수 있다. 이게 또 장점이죠. 세 번째, 몸집이 큰 대동물에 비해 위험성이 작은 편이다. 그래서 곤충 이용의 장점이 몸집이 큰 동물에 비해 위험성이 작은 편이다. 세 번째 됐고, 네 번째, 곤충은 짧은 기간 내 한 사례 과정을 모두 관찰할 수 있다. 이거 큰 장점이죠. 짧은 기간 내에 한 사례 과정을 모두 관찰할 수 있는 게 곤충이죠. 다섯 번째, 곤충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 감각 자극을 이용한 활동이 가능하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 감각 자극을 이용한 활동이 가능한 게 곤충입니다. 현재까지 정서곤충으로 선발되어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구현된 곤충 중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왕귀뚜라미, 오리엔탈 가든 크리켓, 호랑나비, 슈알로테일 버터플라이, 제비 꼬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슈알로테일 버터플라이, 호랑나비, 누에나방, 실크웜, 모스, 그 다음에 장수풍뎅이, 비틀이죠. 그래서 왕귀뚜라미, 호랑나비, 누에나방, 장수풍뎅이 이 4개가 효과가 과학적으로 규명된 곤충이다. 치유 프로그램도 개발이 되어 있고, 다음은 유통 또는 판매가 가능한 곤충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및 애완곤충입니다. 먼저 잠자리목, 잠자리목은 왕잠자리, 어리부채 장수잠자리, 어리장수잠자리. 다음 사마귀과, 넓은 배 사마귀, 왕사마귀, 사마귀, 좀사마귀. 다음 대벌레류, 대벌레, 긴 수염 대벌레. 다음 메뚜기류, 우리벼 메뚜기, 풀무치, 방앗개비, 섬서구 메뚜기. 다음 여치류, 여치, 긴날개 여치. 그 다음 귀뚜라미과로 왕귀뚜라미, 쌍별 귀뚜라미, 방울벌레. 다음 수서노린재류, 수서노린재류는 장구애비, 개아제비, 물자라류, 소금쟁이류. 그 다음에 뱀잠자리과는 뱀잠자리 유충. 다음 수서딱정벌레류는 물방개류, 물땡떼이, 애물땡땡이, 물매미 등이 있습니다. 딱정벌레류는 멋쟁이 딱정벌레, 홍단 딱정벌레, 우리 딱정벌레. 다음 사슴벌레류는 사슴벌레류. 다음 장수풍뎅이과로는 윗불 장수풍뎅이, 그 다음에 장수풍뎅이. 다음 꽃무치과, 사슴풍뎅이, 점박이 꽃무지류, 긴다리 호랑꽃무지, 꽃무지 등이 있습니다. 다음 반딧불과는 반딧불과 전종. 다음 거저리과, 아메리카 왕거저리, 갈색거저리. 다음 하늘소류, 하늘소는 종류가 되게 많은데 봄하늘소, 버들하늘소, 검정하늘소, 하늘소, 청줄하늘소, 루리하늘소, 모자주웅하늘소, 초록사양하늘소, 범나무 사양하늘소, 홍가슴 풀색하늘소, 호랑하늘소, 목하늘소, 후박나무의 하늘소, 후박나무 하늘소, 솔수염 하늘소, 안락하늘소, 큰 우단 하늘소, 화살 하늘소, 울도 하늘소, 뽕나무 하늘소, 참나무 하늘소, 알람수염 하늘소, 팔점 긴 하늘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곤충으로 이용된 곤충은 이용되는 곤충은 왕귀뚜라미, 호랑나비, 누에, 장수풍뎅이라고 했죠. 이러한 정서곤충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왕귀뚜라미, 완전 탈바꿈이 아니고 불완전 탈바꿈, 번데기가 없다는 얘기죠. 왕귀뚜라미 주요 먹이는 잡식성이고 인공사료를 먹는다. 그 다음에 왕귀뚜라미 한 살이 기간은 약 90일이다. 왕귀뚜라미 적용 대상은 아동, 노인. 다음 호랑나비입니다. 호랑나비는 완전 탈바꿈, 완전 변태 곤충이죠. 번데기를 만들죠. 주요 먹이는, 호랑나비 주요 먹이는 기주식물로 운양과 식물이다. 호랑나비 한 살이 기간은 약 40일, 적용 대상은 아동하고 노인이다. 다음 누에입니다. 누에는 완전 탈바꿈, 완전 변태, 번데기 있죠. 주요 먹이로는 뽕잎, 인공사료다. 한 살이 기간은, 누에의 한 살이는 약 한 달 반, 45일이다. 적용 대상은 아동하고 노인이다. 또한 장수풍뎅이도 완전 탈바꿈, 즉 완전 변태. 주요 먹이로는 발효 톱밥, 곤충 젤리,
장수풍뎅이 밥으로 곤충 젤리는 많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장수풍뎅이는 한 살이 기간이 왕깃두라미 약 2배네요. 180일이네요. 180일. 장수풍뎅이는 6달. 적용 대상은 아동하고 노인입니다. 왕깃두라미, 오리엔탈 가든 크리켓. 왕깃두라미는 가을을 대표하는 소리 곤충이 하나이다. 수컷이 날개를 비벼내는 소리는 조용하면서 아름다워 소리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옛 추억을 희상할 수 있는 곤충 야원이다. 특히 역사 문화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용도로 사용된 기록이 있어 치유 자원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하다. 왕깃두라미 생태적 특성을 보면은 불완전한 탈바꿈, 즉 아래에서 애벌레, 약충이죠. 님프, 약충으로 되었다가 어른벌레, 어덜트 크리켓이죠. 어덜트 크리켓, 어른벌레, 성충으로 됩니다. 야생에서 1년 1세대를 합니다. 땅속에서 알 상태로 6, 7개월을 보내고 봄에 부화하는데 어른벌레는 8 내지 10월에 걸쳐 출현합니다. 그래서 아마 가을에 전령이라고 하나 봅니다. 8월에서 10월에 걸쳐 출현. 8월은 여름인데. 체장은 20 내지 26mm 정도로 귀뚜라미 중에서 비교적 큰 편이다. 몸 색깔은 갈색 또는 흑갈색으로 광택이 있으며 머리는 크고 검으며 겹눈 위로 흰색 띠무늬를 가져서 눈썹처럼 보이기도 한다. 흰색 띠무늬가 마치 눈썹처럼 보인답니다. 생태적 특성을 계속해서 알아보면은 수컷만 우는 소리를 낸다. 암컷은 귀뚜라미가 안 우나 봅니다. 수컷의 앞날개 안쪽에 굴곡이 있어 날개를 비벼 소리를 내는데 주로 암컷을 찾거나 자신의 존재를 표시하고 영역 다툼을 할 때 소리를 낸다. 애벌레는 색이 검고 가슴과 배 사이에 있는 흰띠가 특징이며 이 시기에는 산란관이 보이기 때문에 암수 구분이 가능하다. 알은 3mm가량의 길쭉한 모양으로 알로 보내는 기간은 6 내지 7개월이지만 알을 인공적으로 저온 저장해서 2 내지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애벌레로 부화가 가능하다. 왕귀뚜라미 특징을 도표로 만들어 보면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이름은 왕귀뚜라미다. 분류적 위치는 메뚜기목 귀뚜라미과다. 크기는 20 내지 26mm이고 귀뚜라미 중에서 비교적 큰 편이다. 분포는 한국, 일본 및 동남아시아 등에 분포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왕귀뚜라미라고 하고 영어로는 오리엔탈 가든 크리켓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왕귀뚜라미 사육 조건은 실내 온도는 25도씨, 상대 습도는 50% 정도가 적당하다. 광주기는 24시간 밝게 하는 것보다 1일 중 16시간만 밝게 한다. 8시간은 어둡게 해야 좋은가 봅니다. 부화한 애벌레는 30도씨에서 15일간 사육 후 25도씨 조건으로 옮겨서 사육한다. 부화한 애벌레는 30도씨에서 15일간 사육한 다음에 그 다음에 25도씨 조건으로 옮겨서 사육을 한다. 대량 사육 시 어분, 피시밀입니다. 어분과 소맥피, 윗브렌, 소맥피를 1:3의 비율로 섞어 공급하고 무, 당근 등의 채소를 썰어서 넣어준다. 치유 목적으로 소규모 사육 시에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빵, 과자, 삶은 달걀, 채소류 등이나 물고기 사료를 먹이로 대체해도 가능하다. 왕귀뚜라미 사육 조건입니다. 성충은 먹이와 채소는 애벌레 시기와 동일하다. 애벌레 시기나 성충이나 먹는 것은 채소, 다른 먹이 마찬가지죠. 산란은 자연에서는 땅속에 하고 실내 사육 시는 규미 후 산란 장소, 프로럴폼, 웻 프로럴폼이죠. 웻 프로럴폼에 한다. 친수성 원예용 발포제,
즉 산란장소 풀어를 품을 육면체 3 곱하기 3 곱하기 9cm로 잘라 사육통 안에 넣어주어야 한다. 그래서 실내 사육할 때는 교미 후 산란장소인 풀어를 폼, 그 풀어를 폼을 육면체 3 곱하기 3 곱하기 9cm로 잘라 사육통 안에 넣어줘야 한다. 산란받은 풀어를 폼은 2주간 상온, 즉 25도씨에 보관 후에 10도씨로 2달간 저장한다. 저장 후 25도씨에서 20 내지 30일간 보관하면 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 실내 사육할 때는 풀어를 폼을 육면체로 잘라 사육통 안에 넣어주는데, 또 이 산란 받은 풀어를 폼은 2주간 상온에서 보관, 즉 25도씨에 보관하여 10도씨로 2달간 저장하고, 2달간 저장한 이후에는 25도씨에서 즉 상온이죠. 20 내지 30일간 보관하면 부화가 가능하다. 좀 까다롭네요. 왕귀뚜라미 사육시 주의사항. 사육통 안에 수컷만 키울 경우 서로 영역 다툼이 심하기 때문에 암컷을 적정 비율로 넣어주는 것이 좋다. 암컷을 적정 비율로 넣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때 적정 암수 비율은 암컷의 3마리일 때 수컷은 4마리. 수컷 그래도 많습니다. 암컷보다 3대 4입니다. 다음은 호랑나비입니다. 호랑나비. Swallowtail Butterfly. 호랑나비는 사람들이 선호가 높은 나비목의 한 종류이다. 우리 민속과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곤충이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생애주기의 한 살이의 과정을 모두 거치기 때문에 전생의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호랑나비는 애벌레 시기에는 겉모습이 새똥처럼 보이게 하는 의태 행동 단계를 지나 초록색 잎과 같게 보이는 보색 단계로 성장하는 변화무쌍한 모습과 냄새뿔을 이용한 자기 보호활동 등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고, 먹이 확보에도 용이해요. 치유자원으로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치유자원으로 활용도가 높다고 합니다. 호랑나비 생태적 특성을 보면은 완전 탈바꿈하라는 곤충입니다. 완전 변태곤충이죠. 알이 애벌레 유충인 캐터필라라고 하죠. 유충으로 되고 그 다음에 번데기 퓨파로 돼서 성충으로 된다. 그래서 1일령의 유충, 세컨드 인스타, 두 번째 령, 3령, 4령, 5령을 거쳐서 퓨파가 됩니다. 1령, 2령, 경기 아래에서 부화돼서 유충이 1령, 2령, 3령, 4령, 5령이 된 다음에 퓨파, 번더기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비로 됩니다. 성충으로 5령까지 됩니다. 호랑나비 생태적 특성을 보면 1년에 2이 발생하며 3 내지 10월 사이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봄형과 여름형이 존재한다. 봄형은 겨울을 월동하고 나온 개체로서 크기가 작지만 75mm 정도 됩니다. 색채감이 오밀조밀하다. 여름형은 봄형 개체들이 낳은 알이 성장한 곳으로 크기가 크고 105mm니까 10.5cm죠. 10.5cm, 105mm. 무늬가 짙다. 크기가 크고 무늬가 짙다. 날개는 검은 바탕에 노란색 줄과 전무늬와 앞날개 윗면 중간에 갈비뼈처럼 생긴 줄무늬가 존재하고 뒷날개 끝쪽에 붉은 점이 특징이다. 유충의 먹이인 운양과 식물에 산란한다. 유충의 먹이인 운양과 식물에 산란한다. 운양과는 루테시아라고 하는데 쌍떡잎 식물 갈래꽃류의 한 과, 교목, 관목이 대부분이나 백선 따위 풀 종류도 있다. 꽃은 단성화 또는 양성화이고 열매는 장과, 핵과, 삭과이다. 우리나라에는 광귤나무, 귤나무, 먹이나무, 유자나무, 산초나무 따위 30여 종이 운양과 나무다. 호랑나비 생태적 특성 다시 살펴보면은 애벌레 5령까지입니다. 1령, 2령, 3령. 령이라는 것은 인스타라고 하는데 영어로 인스타인데
곤충의 탈피와 탈피 중간 단계를 0이라고 합니다. 탈피와 탈피 중간 단계를 0이라고 하는데 호랑나비는 1령, 2령, 3령, 4령, 5령을 거쳐서 번데기로 갑니다. 4령까지 검은색 몸에 흰띠를 두른 듯한 무늬를 하고 4령까지 이 모습은 새똥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가 5령에서 몸색이 초록색으로 완전히 바뀐다. 냄새뿔이라는 방어 기작을 갖고 있는데 냄새뿔은 1령 시기부터 내밀어 적을 쫓는 데 사용한다. 먹이를 충분히 먹은 5령 애벌레는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해 은신하고 실을 내어 몸을 고정한 번데기, 퓨파가 된다. 번데기로 지나는 기간은 10일 정도이다. 호랑나비 특징을 도표로서 간단 명료하게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이름은 호랑나비, 영어 이름은 swallowtail butterfly, 제비꼬리 나비가 되겠죠. 분류적 위치는 나비목 호랑나비과, 호랑이과가 아니라 호랑나비과. 크기는 날개를 편 길이가 105mm로 대형종에 속한다. 분포는 한국, 일본, 중국, 타이완, 아무르. 아무르는 흑룡강 주변 지역이 아닌가 봅니다. 이런 아무르 지방에 분포한다. 사육주권은 번데기 시기에는 애벌레 시기의 사육주권과 동일하지만 최대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10일 정도가 지나면 어른벌레인 호랑나비를 볼 수 있다. 번데기 생활이 한 10일 정도 된다고 하는 거죠. 월동 번데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1 내지 3령 애벌레를 18도씨 조건에서 명기, 밝기가 밝은 기간이죠. 명기가 9시간, 암기, 어두운 기간이 15시간으로 사육하여 번데기를 만들어 일반 냉장고에 보관한다.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년간 저장이 가능하다. 저온 저장 후 상온, 즉 25도씨에 보관하면 약 10일 후에 우화, 우화는 부화죠. 이클로전이라고 합니다. 이클로전. 물론 닭 같은 거 부화할 때 해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우화, 깃털화네요. 우화, 부화, 이클로전 한다. 호랑나비 성충은 애벌레와 달리 꿀을 빨아먹기 때문에 충분한 흡미를 공급해야 한다. 꿀을 공급해야 한다. 주변에 꽃이 없을 경우 10% 꿀물, 즉 꿀1에다가 물 9, 그래서 10% 꿀물을 이용해 먹이를 줄 수 있다. 암컷 한 마리가 100개 내의 알을 산란하지만 너무 좁은 공간에서는 교미를 잘 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호랑나비 사육시 주의사항은 호랑나비 전적으로는 기생벌과 기생파리가 대표적인데 5령 애벌레 시기에 감염되어 번데기가 되었을 때 구멍을 뚫고 나오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루에서는 매우 촘촘한 망을 이용하여 호랑나비 애벌레를 사육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누에입니다. 실크웜, 누에. 누에는 누워있는 벌레라는 말이 변하여 만들어졌다. 외형적으로 하얀색의 움직임도 느리고 촉감이 비단처럼 부드러워 애벌레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예전에 누에치기를 경험한 어르신들은 누에가 뽕잎을 먹을 때 나는 소리가 마치 비가 내리는 소리와 같았다는 추억을 희상할 수 있어서 치유를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누에의 한 사례를 그림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암컷 나방은 아주 작은 알을 많이 낳습니다. 많이 낳죠. 그래서 이 작은 검은 그런 알들은 부화를 하죠. 부화를 해서 그 유충이죠. 그 유충은 이 뽕나무 잎을 먹고 서서히 자라서 내잠을 잡니다. 내잠을 자죠. 내잠을 자는데 이러한 그 번데기 되기 전에 그러한 그 누에죠. 누에가 내잠을 자고 나서 이제 서서히 실을 뿜어갖고 자기 몸을 감쌉니다. 이것이 누에 고치가 되는 겁니다. 누에 고치.
뇌 고치를 만들고 그 뇌 고치 안에서 그 유충은 스스로 이제 번데기라는 게 되죠.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뇌 고치에서 나와가지고 나방으로 되죠. 어덜트 나방으로. 그래서 수컷하고 또 교미를 하고 암컷이 다시 알을 낳고 이러한 사이클입니다. 뇌의 생태적 특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연 상태에서는 뽕잎이 나오기 시작하는 봄에 알에서 깨어난다. 개미누에는 알에서 막 깨어나온 일령누에를 개미누에라고 한다. 3일 정도 뽕잎을 먹고 나면 하루 동안 먹지 않고 잠을 잔 뒤에 허물을 벗는다. 이렇게 4번의 허물을 벗고 나면 오령이 되는데 이때는 뽕잎을 많이 먹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보다 10,000배 정도로 몸이 자란다. 태어났을 때보다 10,000배 정도로 몸이 자란다고 합니다. 애벌레의 몸바디 등 쪽에는 반문, 스파트 또는 스페클, 반문, 반점이라는 거죠. 반점이 존재한다. 안상문은 제2마디에 있는 반문을 안상문이라고, 제5마디에 있는 반문은 반월문이라 하고, 제8마디에 있는 반문은 성상문이라 하고, 제11마디 등 쪽에 있는 조그만 돌기는 꼬리뿔이라 한다. 몸 내부 소화관의 양측면에 실샘이 한 쌍으로 존재한다. 고치, 코쿤이죠. 고치가 되기 위해서는 1500m 내위 실을 뽑아 고치를 짓고 그 속에서 번데기가 되는데 약 일주일이 지나면 나방이 고치를 뚫고 나와 짝짓기를 한다. 그래서 이 고치가 1500m 내위 실을 뽑는다고 하나요? 고치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번데기가 되는 데는 번데기가 돼서, 그래서 번데기는 약 일주일이 지나면 나방이 돼서 고치를 뚫고 나와서 짝짓기를 한다고 합니다. 뇌의 사육조건, 일령시기는 고온 다습한, 즉 26 내지 27도씨, 상대 습도는 90%, 습이 많네요. 이러한 고온 다습한 조건이 좋다. 일령시기에. 개미누에죠. 다음령으로 탈피, 몰트죠. 탈피할수록 온도는 1도씩, 습도는 5도씩 낮추어 사육한다. 애누에는 1령에서 3령 시기를 말하며 약 11일이 걸린다. 애누에는 1령에서 3령 시기를 말하는데 약 11일이 소요된다. 애누의 시기에 냉습해지지 않게 주의한다. 뽕잎은 누의 크기 2 내지 300 크기로 잘라서 공급하며 잎이 마르지 않게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다. 깨끗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자리가리, 즉 똥가리를 해줘야 한다. 누에를 손으로 직접 옮기는 것보다 애누에가 통과할 수 있는 망을 덮고 그 위로 뽕잎을 올려놓아 누에가 스스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모기장 갖고 이거 한 것 같습니다. 큰 누에는 사령과 오령을 말하는데 특히 오령 누에는 뽕잎을 가장 많이 먹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뽕잎을 가지채로 공급하는 것이 수월하다. 익은 누에, 번데기가 되려는 누에죠. 익은 누에는 뽕잎 밖으로 돌아다니며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다. 익은 누에는 또한 약간 어두운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누에 사육통에 지피나 잎나무 따위로 만든 섭을 올려놓고 뚜껑을 닫아 어두운 곳에 놓으면 고치를 짓고 번데기방을 만든다. 고치를 지을 때 온도는 23도씨, 습도는 70%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고치를 짓고 약 15일 후에 어른벌레로 우화, 이클로전이죠. 부화하고 똑같죠. 이클로전하여 고치를 뚫고 나온다. 성충인 나방이 되면 짝짓기를 하는데 산란수는 약 500개를 한다. 뇌 사육시 주의사항, 직사광선을 피해 그늘진 곳에서 사육해야 하며 먹이로 주는 뽕잎은 시들지 않게 냉장고의 채소칸에 보관한다. 령이 바뀌기 전에 애벌레가 잠을 잘 때는 절대 건드리지 않도록 한다. 뇌의 특징을 도표로서 간단 명료하게 다시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것은 누에나방, 실크웜이죠. 분리적 위치는 나비목 누에나방과,
크기는 날개를 편 길이는 30 내지 50mm 정도, 수컷을 기준으로 할 때 그렇습니다. 분포는 일본종, 중국종, 유럽종, 열대종, 한국종이 있다. 그래서 정석곤충의 특징, 장수풍뎅이, 그 중에 장수풍뎅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밥 먹고 있는데 밥상에 날라온 장수풍뎅이입니다. 3마리가 동시에 이렇게 제 밥상에 날라왔어요. 올 여름에. 그래서 영어로는 라이노세로스 비틀이라고 합니다. 다이나스티드 비틀이라고도 하고 라이노세로스 비틀. 장수풍뎅이 라이노세로스 비틀 또는 다이나스티드 비틀은 곤충 돌보기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종이다. 풍뎅이 중에서 몸이 가장 크고 수컷의 경우 기다란 뿔이 있고 개체마다 색이 조금씩 달라서 어린이들 사이에 가장 인기가 있는 곤충이다. 키우는 방법이 잘 알려져 있고 시중에서 구하기도 어렵지 않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 목적의 곤충종으로 이용하기에 용이하다. 이러한 장수풍뎅이의 생태적 특성을 보면 알에서 애벌레, 즉 유충이죠. 그 다음에 번데기가 되고 성충이 된다. 완전 변태죠. 완전 탈바꿈. 그래서 보면 성충은 95일 정도 된 거죠. 95days. 그래서 알을 낳습니다. 12일 정도 되면은 또 첫령, 일령 그 유충 기간이 14일입니다. 일령 유충기간 14일 되고 그 다음에 이령 유충기간은 18일 되고 3령 유충기간은 117일 돼가지고 번데기가 됩니다. 번데기가 됐다가 다시 이제 성충 그 장수풍뎅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태적 특징을 보면은 알, 애벌레, 즉 유충이죠. 번데기에서 성충, 완전 변태 곤충, 완전 탈바꿈 곤충이다. 1년에 1이 발생하고 운해지 8월경에 어른벌레를 볼 수 있다. 운해지 8월경에 어른벌레, 즉 요즘 많이 8월달에 많이 그 밥상으로 날라왔습니다. 몸은 흑갈색 또는 젓갈색을 띠며 단단한 느낌이 든다. 수컷은 이마와 앞가슴 등판 한가운데 세로움이 있다. 성충은 야행성으로 밤에 참나무 진에 날아와 수컷끼리 자리다툼을 하는 등 매우 활동적이다. 낮에는 나무뿌리 근처의 낙엽 아래나 나뭇가지에 매달려 쉰다. 생태적 특성은 다시 알, 애벌레 유충, 번데기, 성충. 암컷은 부엽토 속에서 흙을 다져 산란하는 특성이 있는데 한 마리당 50 내지 150개 정도의 알을 산란한다. 애벌레로 지내는 기간은 5 내지 11개월인데 애벌레로 지내는 기간은 5 내지 11개월인데 3주령까지 존재하며 이 시기에는 암수 구별이 가능하다. 번데기 기간은 약 2 내지 3주 정도, 어른벌레 기간은 3개월 정도이다. 알은 10 내지 15일이 지나면 유충으로 부화한다. 유충은 야생에서 부엽토를 먹으며 성장하고 인공적으로 진래 사육 시 참나무 발효톱밥을 먹는다. 장수풍뎅이 사육 조건은 실내 온도는 25도씨, 상대 습도는 50%, 보통 톱밥 수분 함량은 60% 됩니다. 광주기는 24시간 중 8시간을 밝게 해주고 16시간은 어둡게 사육한다. 비교적 성격이 온순하여 많은 개체를 키워도 상관이 없으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유충병을 이용해 한 마리씩 사육하는 것이 좋다. 갓 산란한 알은 백색의 타원형 모양을 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노란색의 원형으로 바뀌고 크기 또한 증가한다. 1령 기간은 14일, 2령은 18일, 3령은 117일로 3령으로 지나는 기간이 가장 길면서 가장 많이 먹기 때문에 사육통에 분변이 3분의 1 이상 차게 되면 분변만 걷어내고 새로운 톱밥을 추가해준다. 사육조건 계속 이어집니다. 애벌레가 톱밥 속에서 번데기 방을 만든 후 번데기가 되는데 이 시기에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여 최대한 충격을 주지 않고 눈으로만 관찰한다. 성충이 되면 암수 한 쌍을 사육통 6리터 정도 되는 사육통에 넣으면 1주 내로
교미를 한다. 교미 후 약 3주가 지나면 암컷이 산란을 하게 되는데 톱밥의 수분 함량이 60 내지 70%일 때 가장 많이 산란한다. 제가 톱밥을 분석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톱밥은 수분 함량이 대개가 60% 되고 있습니다. 성충의 먹이는 곤충용 젤리를 넣어준다. 특히 장수풍뎅이는 뒤집어지면 잘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잡고 움직일 수 있는 놀이목을 추가해주면 좋다. 장수풍뎅이 사육시 주의사항. 먹이가 되는 발효톱밥은 날파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장수풍뎅이 생육에는 문제가 없지만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톱밥을 햇볕에 말려주거나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는 등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장수풍뎅이 특징을 도피로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이름은 장수풍뎅이, 영어명은 다이너스티드 비틀 또는 라이노세로스 비틀, 분류적 위치는 딱정벌레목 장수풍뎅이과, 크기는 몸길은 35 내지 55mm로 우리나라 풍뎅이 중에서 제일 크다. 분포는 한국 이외에도 일본, 중국, 인도 등지에 분포해 있다. 지금까지 2급 치유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22강으로서 제2권 치유농업 자원의 이해와 관리, 제2장 치유농업 동물 곤충자원, 단원 1 치유농업 동물 곤충자원의 특성과 관리 제4부의 내용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도 저희 에파쿠팜 체험농장TV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